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뇌 선호도에 대해서 할 건데요. 먼저 BGA 검사라는 것은 뇌를 종합 분석해서 어떤 선호도가 높고 낮은지를 검사하는 검사 도구의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어, 브로카 영역과 추상력, 베르닉의 영역의 원리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수리와 추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와 추리의 개념은 이 아이가 공부에 대한 얼마나 선호도, 즉 책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선호도. 여러분 수포자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공부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애들은 수포자보다 훨씬 무서운 공포자가 됩니다. 공부를 포기한 아이들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언제 걷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 돌 전후에 걷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14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엉금엉금 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뭐 때가 되면 걷겠죠라고 생각을 했어요. 옆집에 놀러 갔더니 옆집 아이는 10달밖에 안 된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덩치는 큰 14개월 된 아이가 그 뒤를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어요. 내가 저 아줌마에 비해서 외모가 딸려 지적 수준이 딸려. 집에 와서 해야죠. 뭘 해요? 당연히 걸음마야죠. 아침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맹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 달을 시켰더니 우리 아이가 걷더라는 거예요. 내친 김에 뛰자. 또 시작했어요. 또 그다음부터 아침 먹고 1시간, 점심 먹고 1시간, 저녁 먹고 1시간 했더니 이 아이는 2달 만에 걷고 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걷는 거 뛰는 거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우리 아이가 컸어요. 4학년이에요. 어느 날 옷을 갈아입히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리가 휘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 집에 갔다 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걸 안 시키고 그래 때가 되면 걷겠지. 맞아요. 하체가 상체를 지탱할 수 있는 신체적 리듬이 생기면 걷지 말라고 밀어도 걷고 일어나는 뒤에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하체에 힘이 안 생긴 아이를 그 집 갔다 와서 어머니 욕심에 이 아이를 걷고 뛰고 하려고 하니까 걷고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생 이 아이는 다리자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학습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영재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아이들은 보통 아이들도 못한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초등 일정 교육을 쭉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선생님들 혹시 1학년 담임 맡으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받아쓰기는 너무 서두르지 말아주세요. 왜요? 엄마들은 꽃자 하나만 들려오면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바닥서 이렇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한바닥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창간 수업할 때 1학년 아이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필을 줬어요. 볼펜이 아니고 연필. 그리고 아이들처럼 네모칸 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네모칸 노트에다가 어머님들에게 받아쓰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또박또박 애들처럼 한 바닥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쓰시다가 힘들면 손에서 땀나면 연필 놓으세요. 대부분 8줄, 10줄 사이에서 연필 놔요. 아이들이요? 2줄이요. 그것도 꽃자 하나 틀렸는데 엄마는 꽃자만 쓰는 게 아니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다 쓰래요. 아이들은 2줄밖에 못 써요. 그리고 손에서 땀이 나니까 이렇게 해요. 너무 손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2줄만 쓰는 겁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무무무무 궁궁궁궁궁 화화화가 중간에 히로 바뀌어도 무궁 히히히히 써놔요. 나중에 엄마가 와서 너 왜 무궁 히니? 그랬더니 그때도 점점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칠 때요. 한번 보세요. 자, 옆집 애가 우리 집에 왔어요. 5살짜리가 왔어요. 한국 나이로. 이리 와봐. 아줌마가 한글 가르쳐 줄게. 이거 무슨 글자니? 모르는데요? 너 아줌마가 이거 어제도 가르쳐 줬잖아. 모르는데요? 이것도 모르는데요? 너 아줌마가 쪼마도 가르쳐 줬잖아. 모르는데요? 아유, 이런 지혜비 닮아갖고 돌대가리. 너 집에 가! 이런 엄마 있어요? 있다면 이 엄마 우울증 중증 환자죠. 근데 우리 아이를 가르칠 때는요, 몇 번 가르치면 모르면 갑자기 엄마가 화가 나서 5분 지나면 열려서 소리 지르고 막 아이를 두드려 패요. 그리고 아이가 울고 있을 때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애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리 와, 엄마가 너 이뻐하는 거 알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아이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 공부는 엄마한테 두드려 맞는 거구나. 받아쓰기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구나. 그래서 아이의 생각에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자리를 잡아서 공부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선행학습이요. 야, 엄마가 잘한다 잘한다니까 이거 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면 다쳐요. 어린 아이들에게요. 과격한 운동을 시키면 힘이 세질 것 같죠? 아니에요. 몸에서 그 큰 힘을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이 전에는 무리가 옵니다. 오히려 관절을 다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은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자 그러면 뇌가 가르쳐요. 도망가. 엄마가 무서운데 어떻게 도망가? 물 먹고 싶다 그래. 야, 이번에는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 그래서 아이가 공부하자 20분도 못 앉아있고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요. 평생 공포자가 됩니다. 차라리 안 가르친 만도 못한 아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에는요. 저학년 때니까 내가 가르친다. 박사님, 아이가 어릴 때는 굳이 뭐 제가 가르치면 어떨까요? 가르치세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 충분히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가르치세요. 단 화 안 날 때까지만 가르치세요. 그럼 5분인데요? 그럼 5분만 해야죠. 그 50분 가르치면 나머지 45분은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비디오로 찍어봐. 애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표현도 못하는 애가. 그런 애가 공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좌뇌 4가지는 나란하면 참 좋은 아이죠. 그리고 이 아이처럼 수리력이 추리력보다 떨어지는 아이들은 밥 먹을 때 세워라 내워라 하도록 타고난 거예요. 화장실 가면 1시간씩 있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고등학교 되면요 10분 단위로 끊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는 애들은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서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옷 빨리 입어 이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불규칙한 운동, 이 공놀이처럼 불규칙한 몸을 쓰는 운동을 통해서 세워라 내워라를 고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는 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해는 협응력의 기준은 구성이고, 즉 협응력이 구성력보다 낮으냐 높으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협응력이 얘처럼 구성보다 떨어지는 애들은, 약한 애들은 마음이 여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겁이 많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유아 때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은 거 별거 아니죠. 괜찮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얘가 크면 끈기가 없어요. 애는 착한데 독하질 못해요. 끈기가 없어요. 바꿔야죠. 어떻게 바꾸냐고요? 마음이 여리니까 겁이 많으니까 오냐오냐 이렇게 키울 게 아니라 마음이 여리니까 대범하게 키워야죠. 겁이 많으니까 따로 재워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들에게 따로 재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내 강의를 듣고 아 맞아 따로 재워. 오늘 집에 가자마자 너 이리 와. 오늘부터 따로 자. 방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럼 분리불안증 생기죠. 따로 재우는 것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너 이제 다음 달부터 혹은 내년부터 따로 자야 돼. 다른 애들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방을 미리 아이와 함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방 앞에 달력을 카렌다 붙여놓고 한 달 전부터는 지워나가면서 따로 재우는 날을 정해놓고 예, 마음이 어린애니까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야, 오늘부터 따로 자자? 못 자요? 알았어. 내일부터 따로 자자? 알았어. 이렇게 3일 정도를 더 끌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자다가 잠들면 엄마가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럼 애가 자다 말고 또 쫓아오죠.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해서 따로 재우세요. 따로 재우는 것만 해도 웬만큼 좋아집니다.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요. 어려서는 눈물 많고 겁 많지만 청소년 때는 철저하게 끈기가 부족한 데다 또 중요한 건 뭐냐? 상처가 많아요. 애는 착해요. 내 건데 제가 갖고 싶다. 아니야 내 거야. 이 말을 못하죠. 알았어 너 가져. 그래놓고 얘는 행복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는 가슴에 집어넣으면 누적이 됩니다.
누적 스트레스는 정말 위험해요. 우리 뇌 중에서 기억장치 2개를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지식적 기억장치의 거피질을 다치게 해서 처음에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책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스트레스 받으면 욱하는 거예요. 이 누적 스트레스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욱해서 나중에 큰 사고 치면 활발한 아이들이 아니라 마음이 여려서 그걸 풀지 못하고 싼 아이들이 그게 폭발해서 큰 사고 친다. 그래서 마음 여린 아이들은 철저하게 어디만 가면 네가 해, 네가 아빠 도와, 네가 계산해, 네가 바꿔와, 계속 바깥에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이 여리니까 더 오냐오냐 키워서 더 심각한 애로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구성의 기준은 시각이에요. 얘는 구석이 떨어졌죠. 구성은 뭐냐면 열정지수. 7.8기. 이게 바로 열정이에요. 내가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이렇게 끊임없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저것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선호도예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선호도가 없냐? 보통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사님, 뇌를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망가뜨리지만 마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는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저절로 성장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어려서 아이가 뇌는 생각할 때 시냅스, 즉 좋아지고 몸은 운동할 때 좋아집니다. 아주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헬스장 가보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시죠? 그 옛날에 혹시 헬스장 가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보이진 않지만 몸매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간 갔다 오치자고요. 자, 내가 헬스장 가서 10개 아령을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가봤더니 8개밖에 못 들어요. 근데 분명히 몇 달 전에는 내가 10개 들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해요? 내가 체력이 약해지네. 안 되겠다. 오늘부터 훈련해야지. 그리고 10개 들려면 어떻게 돼요? 8개 들고 1%로 힘이 남았을 때 하나 더 들으려고 바둥바둥 노력하면 우리 몸은 오토매틱이에요. 아, 이 사람은 11개 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 보다라고 느끼면 근육이 하나 늘고 9개, 10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뇌예요. 그냥 헬스장 가서 오늘부터 이거 아령 한 2개 들다 놓고 뭐 2개 들다 바벨 2개 이러다 오면 1년이 지나도 10개 못 들어요. 뇌도 똑같아요. 얼마만큼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생각이 시냅스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생각해서 행동하는 건 사람이고 뭔가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로봇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키웠냐, 로봇처럼 키웠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돌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아이가 밥 먹을 때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본인이 생각하고 안 되는 젓가락으로 이걸 집어야 돼요. 당연히 못 집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얘가 한 달, 2달 끄적적 거리다가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젓가락으로 김치 하나 걸텄어요. 엄마 나 좀 봐. 김치 집었어. 우와 대단하다. 이 하나가 열정 한 방울이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로봇처럼 키우는 엄마는 간단하죠. 입만 벌리면 떠먹여주면 돼요. 얘는 어떤 반찬이 맛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김치를 집을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유아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야 어린이집을 가야 친구들이 날 멋있다고 할까? 본인이 생각하고 옷을 입으면서 얘가 앞인가? 여기가 뒤인가? 이게 양말이 이렇게 신나? 이렇게 신나? 생각하고 찾아 입어야 되는데 심각한 아이는 손만 벌리면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로봇처럼 입혀주는 아이예요. 초등학생이요? 아주 간단하죠. 초등학생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학교 갔다 왔으니까 뭐부터 해야 되고 일기 써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양치하고 자야지. 본인이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느냐? 아니면 엄마가 일기 써, 일기 쓰고 숙제해, 숙제하고 준비물 챙기고 양치에 들어가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내가 채워준다. 제가 쓴 책 중에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손잡고 달리기 하는 운동회에서 달리기. 엄마 손잡고 달리기인데 이 엄마는 항상 1등이에요. 꼬링 1등. 근데 옆에서 찍은 그림이 그 옆에 있습니다.
옆에서 찍어봤더니 항상 아이는 다리가 공중에 떠 있어요. 엄마는 애 다리를 잡고 슝 달려서 1등을 했어요. 그 밑에 컷 4학년이에요. 아이가 여의 땡 했는데 꼴찌예요. 엄마가 크게 소리칩니다. 야, 너 맨날 1등 했잖아. 얘가 엄마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는 한 번도 안 달려봤어. 엄마만 달렸잖아. 여러분, 아이가 지금 달리고 있나요? 어머니가 달리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거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어머니가 계획을 세워놔요. 그리고 아이를 거기다 끼워 맞춥니다. 실패죠. 둘째, 공부만 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이건 더 큰 실패죠. 저는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하루에 일과표를 정리되어 있는 일과표를 주면서 너가 하루에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뭐니? 저는요, 유튜브 조회를 해요. 하루에 얼마나 하니? 2시간이요. 그러고 그거 많아 줄여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래? 그러면 그 시간이 언제인지 2시간 정확하게 2시간만 할 자신 있어? 그러면 네가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정확한 8시에 유튜브 검색을 시작해서 10시에 정확히 끊는 훈련을 해봐. 저는요, 게임을요 5시간을 해요. 그래? 8시부터 9, 10, 11, 12, 1시까지 해요. 그래? 그러면 정확하게 8시에 시작하고 1시 되면 딱 끊는 훈련을 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가 하는 일과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많이 하는 것을 조절하는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조절이 되면 하나씩 그 다음 좋아하는 거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얘가 조절이 되면 자, 5시간을 30분만 줄여볼까? 그래서 30분을 줄이고 또 30분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에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스크린 중국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을 스스로 만들어요. 어떤 엄마는 컴퓨터를 집어 던져서 부시는 엄마도 있대요. 오직 화가 나면 그렇겠어요. 핸드폰도 부셔보고 끊어보고 다 안 돼요. 왜? 조절이 안 되는데 자기 조절 지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뇌에는 자기 조절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해야지 자야지 라고 할 때 뇌가 도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 잠을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은 뇌에서 뇌파가 델타파라는 게 나와줘야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뇌파가 세타파에서 델타파로 못 들어가니까 아무리 생각은 자야지 하는데 잠이 안 와요. 학교 가면 공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만들어지는 베타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알파파가 나오니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조절 지수라고 그래요. 내가 공부할 때는 뇌에서 공부하는 뇌가 나와야 짧게 공부해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쉴 때는 완벽하게 뇌가 쉬는 뇌가 돼야 되는데 항상 긴장하고 있으니까 즉 축구를 해야 되는데 워밍업 시간 이미 몸을 다 지쳐버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시간을 조절하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몇 시간 동안 뭐 할 거고 이게 왜요? 이렇게 엄마들이 챙겨주면서 키우냐 그냥 스스로 생각하냐 봤을 때 사실은 엄마가 챙겨주는 게 훨씬 수월하죠. 아이가 옷을 입으면 반대로 입고 뒤집어 입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좀 너무 행복하죠. 편하죠. 그리고 요즘에 엄마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때문에 다 챙겨주죠. 근데 이 챙겨주는 게 얼마나 이게 끔찍한 습관이 나타나는지 이거는 중2병 이후에 수많은 엄마들이에요. 한 아이가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말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교에서 몇 등만 들어간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상당히 상위 그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2학년 되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고민했죠. 이 아이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맛에 살았는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니까 여자친구가 생겼나? 얘가 무슨 고민이 있나? 그래서 주말에 데리고 와 보면 아이한테 너 무슨 문제 있니? 없어요. 근데 계속 떨어져요. 저희 연구소에 왔습니다. 제가 뇌를 검사하고 가장 첫 번째 말이 엄마 잘못 만나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올인해서 저 아이만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이 아이를 할머니가 키우는 것처럼 키웠어요. 할머니가 키우는 것처럼요? 예.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다 챙겨줬어요. 맞아요. 저희 할머니가요, 이 친손주 하나, 그래서 얘가 6학년 될 때까지 할머니가 양말 다 신겨주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밖에 나가면 쫓아나가서 밥 한 김에다 하나만 한 숟갈 더 먹어라. 이렇게 아이를 챙겨주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얘가 주말 돼서 데리고 오면은 다 챙겨줘요. 저하고 할머니가 똑같이 그렇게 애를 키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무기력증이 저학년 때 나타났으면 고치죠. 근데 중2병 이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서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떤 방법이 있냐고 저한테 애걸복걸하시죠. 근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있지만 시간이 길게 필요하니까 이 엄마 얼굴에서요, 기가 다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이 어머니가 한숨처럼 한마디 합니다. 아, 박사님을 진작 만났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진작 만나요. 그런데도 다 망가뜨려요. 결국 여러분이 아이에게 방법론을 몰라서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 사랑이고 아이가 다른 데 신경 쓰라고 공부하라고 어머니가 대신 다 해줬는데 그게 이렇게 끔찍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 여러분, 교육은 유행이 없습니다. 주택복권은요, 재수 좋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은 유행이 없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 여러분이 우리 집을 돌아다 봤을 때 내가 혹시 아이를 다 챙겨주고 있다? 여러분, 주택복권 맞은 것보다 더 행복을 오늘 얻어가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정 안 되면 옷을 2벌 정도 내놓고 이 중에 선택해서 입어. 양말도 한 3켤레 정도 내놓고 이 중에 네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큰 문제는 뭐냐? 엄마가 챙겨준 애와 아닌 아이는 뇌구조가 달라집니다. 자, 어머니가 골고루 먹어야 돼. 그러면서 매운 고춧가루가 들어있는 걸 먹였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엄마 때문에 매워 죽을 뻔했잖아. 엄마 핑계를 대요? 자기가 젓가락으로 잘못해도 매운 걸 하나 먹었어요. 엄마, 저거 진짜 매워. 물 주세요. 챙겨주는 아이들은요, 지금 청소년 엄마들 한번 잘 보세요. 아이가요, 다 남 탓해요. 영적으로 안 맞아요. 다 남 탓해요. 한번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내가 우리 애를 챙겨주면서 키웠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야, 친구들,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다 남 탓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뇌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구성이 없어지죠. 또 구성이 높은 애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죠. 어떤 애들이 그냥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갈 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어머니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앞에서 끌고 가는 건 힘든데 뒤에서 기다려주는 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자녀는요, 잘 키우기보다는 망가뜨리기가 훨씬 쉬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옆에 시각이라고 써 있죠. 저건 시각적 통찰력의 줄임말인데요. 지금 쟤처럼 시각에 A+가 있다. 그럼 보는 게 너무 많다. 보는 서도가 높다. 다시 말하면 저걸 스크린 증후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프는 나란할 때 좋을 때, 높을 때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저렇게 하나만 높으면 저건 스크린 증후군이에요. 만약에 구성력이 하나만 높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손으로 풀어서 틱이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손을 물어뜯고 하는 아이들은 구성력만 높죠. 얘는 모든 생각이, 선호도, 모든 생각이 어디가 있다? 스크린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크린에 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야, 엄마 좀 도와. 엄마 나 그럼 게임하면 안 돼. 엄마 책 읽어. 그럼 엄마 나 책 읽고 게임하면 안 돼. 모든 게 스크린에 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증후군 그러는 거예요. 힘들죠,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정말 10몇 시간씩 인강을 듣고 또 나머지 또 핸드폰하고 아이들이 긴 스크린이라고 하는 터널 속에 갇혀서 살다가 나왔을 때 이 아이들의 뇌가 얼마나 당황을 할지 코로나 끝나고 나보면 수많은 아이들의 문제점이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지각 속도력이 시각적 통찰력이 지각보다 약한 애들은 기가 없다 그래요. 기가 약해. 어디 가면 여려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아이. 그래서 어디만 가면은
집에서는 호랑이인데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만 가면 기가 죽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 속도력이 시각보다 내려가면 몸이 굼뜨고 비대한 아이들이고요. 지각 속도력이 다른 거에서 높으면 몸이 산만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좌운의 영역을 봤을 때 혹시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걸려 있나요? 다 걸려 있다고요? 괜찮아요. 개는 3개월만 지나면 바꿀 수 없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만 하면 변화한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